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보 무능, 남탓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등 올해 정치권을 달군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만나이 사용 등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은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2023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발언 공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 정책이 원인인데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 안보 참사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국방 정책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었고 한미동맹을 훼손해 대북 군사 능력을 손상시켰으면서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사단을 찾아 군 시설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위로하는 등 안보 행보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사과는 없이 전 정부 탓만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군 대응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조건 없는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규탄 결의안 채택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면 당분간 안보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올해 정치권에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고 당대표 징계 등 각 정당별 유례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를 달군 정치권의 주요 뉴스를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충돌은 거셌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 회기 쪼개기 꼼수라는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의석수로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정부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복원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은 굵직한 선거도 잇따라 치렀습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권 교체는 되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72석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했고 21대 후반기 국회 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의 정치권에선 지도부 교체 등 큰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으로 14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와의 숱한 법적 공방 끝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며 침체기를 겪던 민주당은 책임론을 뒤로하고 역대 당대표 선거 최다 득표율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돼온 사법 리스크는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 대표에게도 검찰 소환 통보가 떨어지며 현실화됐습니다. 연말 유가족의 눈물 속에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를 마치며 진상규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는 올해 본회의에서 1,2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법안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띄는데요. 새해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임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술, 담배, 음란물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입영 기준이 되는 병역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 나이, 연나이 등 서로 다른 나이 계산법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나이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에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종부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 12억 원에서 6억 원이나 오른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새해부터는 부모 급여도 도입되는데 정부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매한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될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입학금 제도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폐지되고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학교 학점제는 내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2년은 저물고 개묘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남수지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새해 소망을 이루어주는 토끼 가족들이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토끼 인형 근처엔 새해 소망을 적어낼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소원을 적고 설치된 소망함에 넣으면 됩니다. 토끼 인형과 새해 소망함은 내일부터 1월 8일까지 국회를 방문하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는데 청년들에겐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고 들었는데 취업에 대한 정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는 엄마, 워킹맘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이제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생길 때 워킹맘들은 이제 부탁할 곳이 없으니까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희망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에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전세 보증금 자체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정치권을 향해선 갈수록 팍팍해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요.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시장에 한번 가려면 겁이 나서 못 가. 그러니까 좀 국회에서 물가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울러 협치를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잡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습니다. 단합해서 이 나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민생을 돌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묘년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서운 한파로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신년을 기대하는 온기로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해엔 민생 정책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들께 신년을 끼쳐드려 대단히 숭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퇴원 후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설 이후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이전에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하고 의원들이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 설이 지나고 여는 데 동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겠다는 건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에 임시국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수사의 활동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수사 활동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어진 기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기간 연장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새로운 채용제도 도입과 수험생의 응시 편의 등을 위한 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답안 수기 작성 방식을 2024년 입법고시 제2차 시험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치러지던 인성검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입법고시 등 직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이번 주에 여론 동향을 알아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022년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 조사로 이제 실시가 되는 NBS 결과는 34%로 2주 전과 이제 차이가 별로 없었고요. 네. ARS로 조사된 그 결과 RN서치 결과는 3주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좀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가 네. 주춤하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한 5주 정도 계속 상승세였거든요. 11월 중순부터 계속 상승세를 거듭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횡보하는 국면이거나 조금 뭐 큰 폭은 아닙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보수층이 또 결집은 됐는데 추가적인 상승 또 추가적인 영향에 대한 뭐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MBS 조사 바로 왼쪽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가 2주 전인데 34% 그대로 이번 결과도 3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56, 56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근데 최근에 상승 국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뭐 2에서 한 3% 포인트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대체로 아직까지 30% 되어 있고 자동응답 조사는 40%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RN서치가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41.9%.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42%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하지만 상승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추세를 감안한다면 살짝이지만 주춤하거나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54.3이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55%에 육박하는 54.9%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최근에 이제 자동응답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네. 대통령의 보수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이었죠. 윤찍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투표했던 지지층들은 최근까지 계속 단호한 대응 네. 또 도스태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집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무인 정찰기 이슈도 있었고요. 네. 뭔가 안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무인기가 들어와? 이렇게 되는 부분. 또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힘을 받았던 이 단호한 대응의 좀 약효. 네. 이 부분이 효과가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효과가 최근 한 5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특별히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두 여론조사가 이제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요 두 가지 서로 이제 그 다른 조사 방식의 결과를 봤을 때는 상승 국면에서 현재 약간 이제 횡보하고 주춤하는 그런 이제 그 기세에 있다. 이제 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은 그 마무리하는 의미로 임기가 시작됐던 그 10일부터 지금까지 네. 월별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윤석열 정부 취임 8개월 총평을 이제 좀 들어볼까요? 글쎄 이제 요즘에 뭐 사자성어로 올 한 해를 평가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 다사다난했다. 또 네. 한편으로는 파란만장했다. 그러니까 8개월인데 정말 예. 좀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8개월인데 마치 임기 5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래도 대통령의 최근에 이 지지율 추세는 또 상승 국면이거든요. 네. 이게 2023년에 신년 여론조사로 또 1분기 결과로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 4번 정도의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보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뭐냐 내부 충돌이 있을 때 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충돌 바로 그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체리 엄지척 따봉 이걸 이제 보내면서 네. 당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내부 총질 발언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9월 달에는 바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조문 후에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바로 그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 뒤에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네. 바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소통 충돌 벌어지면서 MBC와 또 충돌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10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10월 29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계속 기억에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10월 29일 이태원 네.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달이 29였는데 평균입니다. 11월 달에 29%.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약간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왜냐하면 좀 더 어떻게 진상이 규명되는지를 두고 보자라는 그런 응답자들의 심리도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층에서
이러다가는 이것이 좀 정쟁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 네. 이런 가운데 지지층들이 결집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바로 11월 달이 이 노정 충돌.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가 책임 충돌이었다면 이 11월 중순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은 11월 하순에 바로 이 노정 충돌이었거든요. 이때는 파업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 여론과 함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11월, 12월을 보시면 평균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바로 이때 이른바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단대 전략 이걸 통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강 국면을 보였던 7, 8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그 상승세를 탔던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월별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분석을 해드렸던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분석해드린 것은 이 단호한 대응,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는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은 거. 도어 스태핑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았고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좀 빚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느냐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까지도 언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정당 지지도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민주당 모두 동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안은 이제 늦게까지 끝까지 이제 늑장 처리를 했고 쟁점됐던 이제 법안 합의가 실패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국민들의 피로도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MBS 화면의 왼쪽에 이제 MBS 여론조사를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는 우선 11월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가는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32, 왼쪽 MBS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28%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32, 28이면은 다른 뭐 정당이 한 30% 이상 지지를 얻었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34%,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상당한 이 정치 혐오, 정치 외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진영 대결 싸움에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치열한 두 정당이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39.4%로 나타났는데 글쎄 이제 정당 하나만 놓고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을 때는 형편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23년에는 이 정당의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정당이 민생을 통해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이제 뭐 원래는 선거가 없지만 후년에 이제 4월에 있을 총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이 그 총선의 해가 맞습니다. 될 거로 금방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그 정부 견제론이 우세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여론이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역대 정권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도 이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조사 결과도 보면은 정부 견제론, 야당 후보가 많이 돼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2023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국정의 이 동반자 역할을 대통령과 함께 할 때 그만큼 경쟁력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민주당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52%나 되는데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52%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간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은 다수당에 대한 또 다른 견제론이 됐든 간에 뭔가 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총선에 대한 여론의 환경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이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극복하느냐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견제론이 국민 여론이 이제 우세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생각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네. 불과 이제 3월 대선 전 그 정부 견제론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다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국민 여론, 정치권은 또 어떻게 이 사안을 읽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 오늘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을) 하루 남겨놓은 12월 30일 오늘의 정치톡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정치권을 달군 뜨거운 말말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국민의 힘! 여러분 거부도 하지마 괜히 지나간 시간 후회는 나지 좋아! 빠르게 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어느 해보다 여야 정쟁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첫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자 영선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질문 받는 대통령, 청와대가 머무는 대통령이 아닌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새로운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듯 잦은 노출 횟수만큼이나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해외 순방 중에 벌어졌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공방은 여야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바이든이 어떻게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곤조곤 따박따박 야당의 공격을 족족 받아치는 특유의 언변으로 화제를 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급기야 한동훈 어록집까지 출간되면서 그 화제성을 실감피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말로 이목을 끌었던 법무장관 취임식 동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중 빠뜨릴 수 없는 발언이 또 있죠.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또한 청문회 당시 민주당 철험회 소속 법사위원들의 황당 질의에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한 장관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네, 올해 윤 대통령 못지않게 가장 바쁘고 특별한 한 해를 보낸 인물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대선과 재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까지 한 해 치른 선거만도 3개. 게다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측근들에 있던 구속까지 사법 리스크 논란, 방탄 논란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10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네. 저는 원래 CR이 안 먹힙니다. 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검찰을 향해 방어를 해오면서 발언 수위를 높여온 이재명 대표. 하지만 한 방송에서 했던 고 김문기 초장을 몰랐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고발한 제1호 국회의원임을 내세웠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포기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2022 결산 정치권 말말말 어떻게 보셨나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야 정치인들의 촌철살인 발언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2년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코앞인데요. 네. 내년 저희 뉴스엔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방송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네. 있었는데 대선도 네. 있었고 뭐 지선도 있었고 올 초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뉴스에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또 이제 코너인데요. 뜨겁게 또 토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2022년 한 해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전대까지 있으면서 정치권이 큰 변화를 이제 맞이했던 한 해였는데. 특히 그 여소야대 전국이 이제 펼쳐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이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올 한 해 가장 그 기억에 남았다 그 이슈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대선, 지선 이런 게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떠오른 사건은 내부 총질 문자였습니다. 왜 제가 이게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적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진 않거든요. 이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내 비전이 좀 더 낫다라고 설득을 해서 51%를 가져오면 한번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견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 됐고 이견을 표하는 것도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그게 떠올랐습니다. 네. 뭐 양보 없는 정쟁 혹은 전쟁으로까지 이제 그 비유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역시 대선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10년 주기론이 깨진
대선이었기도 했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청년층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 당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때 정말 저희가 쇄신을 위해서 어떤 우리 당의 이미지나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아젠다 또 기존에 있었던 것도 발전시킨 이런 모습이 이후에 이제 방금 비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좀 펌웨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그래도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피의 사실 공표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하니까 민주당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법무장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그 체포동의 여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한 것이고 증거 없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서 반문을 했는데 자 이거 뭐가 맞는 거죠? 저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무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사건의 요지와 지금 여기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뭐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실 얘기 못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조금 달리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녹취의 내용을 어떤 그냥 문서로 이야기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 자체를 이제 틀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녹취를 또 공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께서 뭐 법무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녹취를 튼다는 행위 자체가 꼭 필요한 행위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님이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했나 이번에 어떤 제안 설명이나 혹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안 설명을 할 때 나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역대 이 정도로 심각한 뭐 비리를 본 적은 없다 라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상세히 설명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그러면 설렁설렁 하자는 것이냐 혹은 아니면 법무부 해명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뭐 깜깜이식으로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냐 이런 표현들은 입법부의 논의를 사실 폄훼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무위원이 왜 굳이 계속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지 그게 적절한 모습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적절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면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 사안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민주당 소속 구성원이 비리 혐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계속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국무위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차라리 여당 의원이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달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의 반대로 오히려 이것이 만약에 적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뭐 개인의 비리가 차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떤 이게 민주당이 가져야 될 책임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더 수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이 사안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민주당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사태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뭔가 싸움을 건다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항상 한동훈 장관에게 싸움을 거는 건 민주당 의원분들이시거든요.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시거나 이제 그랬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무엇이 이것을 정쟁으로 보이게 하느냐는 책임 논제를 누구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비리의 실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은 부결되면 국민분들에게 비판은 받겠지만 부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미 노웅래 의원은 12월 6일 날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논의를 만드는 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회만 끝나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월 9일 이후에 그냥 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구속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몇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무기명 투표를 이제 표결을 했기 때문인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 11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기명 투표가 적절하냐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편을 편안하게 감쌀 수 있다.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안 된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1대 국회에서 이미 3명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었습니다. 네. 그때도 무기명이었지만 다 자기 당의 동료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어서 부결을 시켰다기보다 그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더 많았으니까 이렇게 부결되었던 거라 이게 이제 무기명 문제는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게 동료 의원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기명 자체를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도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꽤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 차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미리 대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는 크게 논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임시국회가 종료가 된 후 바로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몰법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좀 사안이 남아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1월 10일에서 12일쯤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 조율 중이고 또 공교롭게도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일몰법과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맞으려면 일단 1월 중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속이 예정돼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지금 1월에 임시회를 열자고 하는 주장을 그건 방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구속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하면 그런 예를 들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상태고 아직 구속까지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행위 모든 것을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 무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 여당은 매번 방탄 이야기만 하는구나라고 되려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국회가 1월 8일에 이제 종료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지금 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 관련한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국정조사가 1월 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국조가 약간 파행되면서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국정조사 일정 내에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시회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번에 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산안 부결 전제
가결도 늦어졌었고, 그러니까 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뭐 사안이 어때서 방탄을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 보통 대선에 지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 대선 후보셨던 분이 뭐 보통 외유를 잠깐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가 계신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바로 이제 어떤 지금까지 연고도 없었던 개항에 출마를 하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지키려고 한다,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둔다라는 지금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돼서 너희 혹시 이번에 임시국회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드는 것이지 이 사안이 지금 어떻고 날짜가 어떻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일문법안이라든가 지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뒤에 어떤 이런 논란이 되지 않는 모양새로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북한 무인기가 이제 침공이 있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징 보복 확전 각오 이런 이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두고 말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여권에서는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북 비상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언어 이 두 분은 이번 그 발언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이번에 그 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외교 상황이었다면 외교적인 수사는 많이 정제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 북한도 우리나라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보듯이 북한과의 언어라는 것은 정제된 것이 오히려 이 방향이 저는 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발이 꾸준히 수년간 그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정권도 있었고 온건하게 대응했던 정권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도발이 줄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느낄 만큼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수도 서울의 영공에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침입한 상황에서 이 정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북한이 보여왔던 모습 특성상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쟤네는 못하는구나 결국 이런 식으로 도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이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좀 엉뚱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7시간을 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막겠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이 부족해서 못 막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막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뜬금없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미 4년 전에 창설되어 있는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표현하고 훈련이 미비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방 TV에도 나오는 훈련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틀린 상태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위로 더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이제 뭔가 보기에 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사드 배치되었을 때 사드 기지 근처에 떨어진 무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최소한 탐지라도 하고 있다. 근데 이러저러한 게 좀 어려워서 격추시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더 도발을 막기 위해 뭐 위로 더 보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이 전혀 없이 우린 더 열심히 대응하겠다 북핵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대답이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태원 참사 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강조한 그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검수완박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그 반박이 또 부딪혔는데 참사 진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또다시 그 정쟁만 되풀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국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꼭 마약만이 아니라 이 참사의 성격이 국가가 뭘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뭐 어떤 범죄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이 이뤄졌는지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지만 이것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왜 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어떤 인력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 교통을 통제해야 될, 인파를 통제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그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를 추적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국수본에서는 사실은 어떤 책임자를 찾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국조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 위증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안부에게 서울시가 유가족분들의 명단을 3번이나 보냈는데 행안부 장관은 그 국회에 나와서 그거 없다 이렇게 막 되려 따져 묻고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그런 내용들을 추적해 들어가야 누가 그때 행하지 않았는가를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어쨌건 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마약 범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5, 6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 소리를 들었던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은커녕 마약 이제 유통의 중간 기지를 넘어서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인력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인력이 배치되었을 때 이 인력이 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는 따져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마약 수사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배치가 되었던 이 경비단의 배치, 그 당시 예비 경비단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비대가 왜 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가 지금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이니만큼 기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범죄만큼은 좀 안전한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이제 위험한 국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동에 대처해서 잡지 못한다면 이미 늦은 걸 더 늦고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런 정쟁 때문에 마약 수사가 막히고 이런 지금 일선에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분들이 위축될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런저런 감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뉴스N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슈 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됐었던 일명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서 그 전세 사기가 속출을 하고 또 세입자들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안인데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무엇이고 또 이런 전세 피해자들이 앞으로 또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변인. 이게 사실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될 사안인데 간단하게 하면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사기에는 내가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 사기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나에게 치려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법리로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의 권리로서 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깨끗해도 그게에서 볼 수 없는 자료에서 있었던 금액들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법안이 바뀌어서 이 이제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조회할 수가 있게 되어서 네. 앞으로는 이제 대응 방법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정말 대응 방법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발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가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정책이 필요한 건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이런 사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돼야 되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구조는 남아 있는데 국세 같은 게 사실은 그 빌라가 이제 경매되었을 때 최우선 채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국세라고 하는 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상황이랑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그 집주인이 국세를 안 내면 그게 또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으로 하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는 되게 이 어떤 전세 사기의 수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랑 이게 팀을 이뤄서 처음에 매매 가격부터 부풀려서 대출을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보증보험이 되니까 안전하다고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잘 공유될 수 있게 어떤 국가가 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들이 세입 상황에서 집주인의 그 체납 내역을 이제 공개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좀 그 기간 동안에도 확인을 해보는 게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청년 맛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발언 공방까지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개묘년 새해를 앞두고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춥겠지만 낮 동안은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새해 첫날에도 큰 추위 없이 전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기분 좋고 따뜻한 연말 연시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신년 새해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